이게 어떠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기업 CEO를 거쳐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오른 그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스토리인데요. 이명박,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경제발전의 아이콘인가? 아니면 논란의 중심인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1941년 12월 19일 일제강점기 오사카에서 이명박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충우는 경상북도 포항 출신의 농부였고 어머니 최태원은 경상북도 달성 출신이었죠.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그랬듯 이명박의 부모님도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명박은 5남 2녀 중 5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이명박이 맞지만 어린 시절에는 아키히로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 정책 때문이었죠. 1945년 광복과 함께 가족은 고향인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조선, 그리고 절대적 빈곤 속에서 이명박의 어린 시절이 시작됐습니다. 포항에서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명박은 후에 자서전에서 쌀밥을 먹는 것이 꿈이었다고 회고할 정도였죠.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구마,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피난길을 오른 가족들은 부산으로 다시 대구로 이주하며 유랑 생활을 해야 했어요. 이때의 경험이 후에 이명박이 경제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이명박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촛불 밑에서 책을 읽고 교과서가 없으면 친구들과 돌려가며 봤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 최태원 여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다며 아들들의 학업을 적극 지원했죠. 중학교에 진학한 이명박은 우등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울 뻔했어요.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동지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빨리 취업해서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고등학교 시절 이명박은 학업에서도 뛰어났지만 리더십도 보여줬습니다. 학생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고 4.19 혁명 때는 학생 시위에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의 정치적 관심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196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명박. 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취업과 진학. 가난한 집안 형편상 취업이 현실적이었지만 그는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1960년 이명박은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웠지만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마련했어요. 당시 고려대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학 중 하나였고 이는 이명박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이명박은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학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 활동에 참여했죠. 특히 그는 웅변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전국 웅변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른 화술과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이 후에 정치인으로서 큰 자산이 되었어요. 1965년 24세의 이명박은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현대건설은 당시 신생기업이었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이명박은 이 회사에서 27년간 근무하며 말 그대로 현대맨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능력은 곧 인정받았습니다. 성실함과 창의력 그리고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승진했어요. 특히 해외 건설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 이명박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었죠. 당시 30대 초반의 이명박이 현장 소장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건설에게도 이명박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외 건설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열대기후까지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인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그는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고속도로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이는 현대건설의 해외 진출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역시 이 성공으로 인해 사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했죠. 1970년대 중반부터 이명박은 중동 진출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오일 쇼크로 중동 국가들이 석유 달러를 건설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현대건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명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등 여러 중동 국가에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산업항 건설 프로젝트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혀요. 중동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은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중시했어요. 또한 어려운 사막 환경에서도 한국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게 유지하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1977년 36살의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젊은 나이였죠. 정주영 회장의 신임을 받아 이룬 성과였습니다. 사장이 된 후 이명박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남미까지 현대건설의 사업 영역을 확장했어요. 특히 1980년대에는 연간 수주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적인 건설업체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시기 이명박의 경영 철학은 빠르고 정확하게였습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완벽한 실행을 통해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갔죠. 또한 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현대건설의 기술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명박과 현대건설도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죠. 특히 잠실 종합운동장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올림픽 시설 건설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적 명예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완벽한 시설을 제때 완공해야 했거든요. 이명박은 이 압박감 속에서도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88 올림픽의 성공은 현대건설에게도 이명박 개인에게도 큰 자신감을 줬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적 수준임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거든요. 현대건설 시절 이명박의 경영 철학은 실용주의였습니다. 화려한 이론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했고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을 강조했어요. 이는 후에 그의 정치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는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기업인이었습니다. 20여 년간 해외에서 일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웠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했죠. 이런 경험이 후에 외교가나 국제적 nep상에서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또한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계약은 철저히 이행했어요. 이런 신뢰성 덕분에 해외에서도 미스터 신용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92년 52세의 이명박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7년간 몸담았던 현대건설을 떠나기로 정치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이 왜 굳이 정치를 하려는 걸까? 이명박 스스로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성공을 거뒀지만 더 큰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특히 자신의 경영 경험을 정치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명박은 민주자율당 후보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습니다. 정치 신인이었지만 현대건설 사장으로서의 명성과 탄탄한 지역 조직의 도움으로 당선에 성공했어요. 국회에는 입성한 이명박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인 건설과 교통포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경부고속철도 KTX 건설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습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명박은 연속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죠. 4년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15대 국회에서 이명박은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 시기 그는 국가교통망 확충과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특히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명박은 한나라당 후보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시기였죠. 이때부터 그는 한나라당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그의 기업 경험이 빛났어요. 특히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10년 동안 이명박이 보여진 정치 철학은 실용주의였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중시했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따졌어요. 이는 기업인 출신으로서 보여준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건설 정치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건설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도로, 다리, 건물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명박은 또한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세우고 단계별로 실행해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이런 특성이 후에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서의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다. 2002년 이명박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출마였죠. 당시 서울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 문제 등 대도시가 겪는 모든 문제가 집약돼 있었어요. 이명박은 서울을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선거에 임했습니다. 기업인 출신의 경영 마인드로 서울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약이었죠. 시민들도 그의 추진력에 기대를 걸었고 결국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청계천 복원사업입니다. 복개되어 있던 청계천을 다시 살려내는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서 개천을 만드느냐 하는 비판도 많았죠. 하지만 이명박은 확신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도심 온도 저하, 대기질 개선, 관광자원 확보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어요. 2003년 7월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 10월 완공까지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명박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를 극복했어요. 완공 후 청계천은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도시재생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시장의 또 다른 대표적 정책은 서울버스 시스템 개편이었습니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전면 개편해서 시민들의 교통비를 줄이고 편의성을 높였죠.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새 버스 시스템은 노선을 간선과 지선으로 체계화하고 환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버스 색깔도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구분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비는 줄어들고 환승은 편리해졌으며 버스 운행도 정시성이 높아졌죠.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기초를 이명박 시장에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은 서울을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디자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건물 외관 개선, 간판 정비,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서울의 모습을 바꾸어 나갔죠. 특히 명동, 인사동, 동대문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디자인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강 개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한강을 단순한 강이 아닌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한강공원 정비, 수상택시 운행,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강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명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의 경제 지표들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고 부채 비율도 줄어들었어요. 또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 이후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컸죠. 또한 각종 문화행사와 축제를 통해 서울의 문화적 매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시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 파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부족, 일부 사업의 졸속 추진 등이 지적되었어요. 특히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상인들의 피해가 컸고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도 원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강 개발 사업의 일부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민 만족도도 높았고 이것이 후에 대통령 당선의 발판이 되었어요. 2007년 이명박은 인생 최대의 도전에 나섰습니다.
바로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였죠. 서울시장으로서의 성공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며 선거에 임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어요. 이명박은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공약은 747 정책이었습니다. 연평균 7%의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것이었죠. 또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한 국토 개발과 일자리 창출도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29일 실시된 대선에서 이명박은 48.7%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정동영 후보를 크게 앞선 압승이었죠. 국민들이 그의 경제정책에 기대를 걸었다는 증거였습니다.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은 곧바로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했던 거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식시장 폭락, 원화 급락, 기업 도산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총 13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고자 했죠. 또한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녹색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취지로 4대강 정비사업,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이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노린 정책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 바로 4대강 정비 사업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해서 홍수 방지, 가뭄 대비,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었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2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며 둔치를 정비하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약 3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고 야당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어요.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피해가 줄어든 효과도 나타났어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주요 성과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반대론자들은 농업과 서비스업의 피해를 우려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국익 차원에서 FTA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10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었고 2012년 3월부터 발효되었어요. 실제로 발효 후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펼쳤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해 해외 자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자원 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UAE와의 관계가 주목받았습니다. 2009년 한국이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덕분이었어요. 400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각국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2006년 한국 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해서 아프리카 개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이는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최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고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인 행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어요.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에 정식으로 합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핵, 개방, 삼천 구상을 제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했거든요.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는 5.24 조치를 발표해서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했어요.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하는 대북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해야 남북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죠. 이는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았지만 남북 대화는 침체되었습니다. 이명박 5년간의 경제 성과를 살펴보면 명암이 엇갈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였어요. 2009년 0.7% 성장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6.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수출이 크게 증가했죠. 2008년 4,220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2012년에는 5,479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이는 한미 FTA 등 자유무역 확대와 적극적인 해외 진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애초 목표였던 747 정책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2%에 그쳤고 1인당 국민소득도 27,000달러 수준에 머물렀어요. 세계 경제 침체라는 외부 요인이 컸지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도 사회정책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2008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해서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 우선 정책이라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었고 서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했습니다.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었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도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었어요. 한미 FTA 체결, 미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 등이 주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되었습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경색되었어요.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이명박은 5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퇴임식에서 그는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특히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퇴임 당시 이명박의 지지율은 30% 내외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4대강 사업 추진, G20 의장국 역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지만 경제 성장 둔화, 소득 불평등 확대, 남북관계 경색 등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어요. 퇴임 후 이명박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서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시절의 화려함과는 달리 소박한 일상을 보냈어요. 독서와 산책을 즐기며 회고록 집필에도 작수했습니다. 2015년에는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대통령 재임 기간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뒷이야기들을 공개했어요. 특히 4대강 사업과 북한 관계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명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BBK 주가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BBK 투자자문회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었죠. 이 사건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명박은 일관되게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 등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의 정치적 신뢰도에 타격을 주었고 퇴임 후에도 계속 따라다니는 쟁점이 되었어요. 또 다른 큰 논란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의혹이었습니다. 다스는 공식적으로는 이명박의 형 이상은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이 논란은 이명박이 대통령 재임 중 다스를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과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다스가 소유한 포천 부지에 대통령 사저를 건립한 것이 문제가 되었죠. 이명박은 다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상당한 연관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후에 그의 구속과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국정원이 인터넷에 정치적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었죠.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와 여론 조작 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명박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유산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명박의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같은 보수 정당 출신이지만 정치 스타일이 달랐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대북 정책도 다소 유연하게 변화시켰어요. 이명박은 이런 변화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2018년 3월 이명박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스 소유 의혹, 뇌물수수 혐의, BBK 관련 의혹 등이 조사 대상이었죠. 같은 해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 이명박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어요. 2023년 대법원은 이명박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명박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명박을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의 경제적 성취입니다. 현대건설에서 27년간 근무하며 해외건설 시장을 개척한 경험, 서울시장으로서 청계천과 버스 개편을 성공시킨 실적,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리더십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정치 철학인 실용주의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념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접근법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특히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에 그의 경영 마인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명박의 또 다른 특징은 건설과 개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청계천복원, 4대강 사업, 각종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접근법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4대강 사업은 이명박을 상징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홍수 방지와 가뭄 대비 효과를 높이 평가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명박의 리더십은 강력한 추진력이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목표를 정하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죠. 이는 청계천 복원이나 4대강 사업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더십은 때로는 독선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소통 부족과 일방적 추진은 그의 약점으로 지적되었어요. 이명박의 가장 큰 약점은 각종 부패 스캔들이었습니다. BBK 의혹, 다스 소요 논란, 뇌물수수 혐의 등은 그의 도덕적 권위를 크게 훼손했어요. 특히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유산에 큰 오점이 되었어요. 현재 복역 중인 상황은 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감옥까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적인 부침을 보여줍니다. 이명박은 한국 현대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민주화 이후 선출된 대통령이기도 해요. 그의 인생 궤적은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대기업 CEO 그리고 대통령까지 오른 그의 삶은 한국의 압축 성장을 상징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한계도 보여줍니다. 경제 성장의 그늘, 권력과 부의 유착, 환경 파괴 등의 문제들이 그의 살과 정책에 반영되어 있어요. 이명박은 한국 보수 정치의 변화를 이끈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이념 중심 보수에서 실용 중심 보수로의 전환을 시도했어요. 그의 실용주의는 보수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부패 스캔들로 인해 이런 변화의 동력이 꺾인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 정치의 도덕적 권위가 훼손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줄어들었어요. 이명박의 삶과 정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 리더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성과가 있어도 도덕적 결함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한 소통의 중요성도 깨닫게 해줍니다. 강력한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과정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교훈을 줍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명박 시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 피해를 동시에 가져왔어요. 미래의 리더들은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명박,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오른 그의 인생은 분명 극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보여준 경영 능력, 서울시장으로서의 혁신적 정책, 대통령으로서의 위기 극복 리더십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청계천 복원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가 되었고 4대강 사업은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지만 대규모 국책 사업의 추진력을 보여줬어요. G20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FTA 체결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도 남겼습니다. BBK 의혹, 다스 소요 논란, 뇌물수수 혐의 등은 그의 모든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권력의 정점에서 감옥까지.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극적인 보침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명박은 한국 현대사의 명암을 모두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압축 성장 시대의 성공과 한계, 개발과 환경의 딜레마, 리더십과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권력과 도덕성의 관계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인생이었어요.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마도 복잡하고 다면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성취와 명백한 과오를 동시에 가진 인물로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명박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조건과 실패의 원인, 리더십의 본질과 권력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명박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인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